일단은 저는 지금 시점에는 제일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거는 델타 레이크에 사실은. 작년에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안정화시키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나서 작년 말부터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 데이터 공유 관련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 클린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용어긴 한데 남들은 그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빅데이터 1.0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드비 처음 나와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뭔가 수집하고 보관하고 뭔가 변환하고 적재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빅데이터 1.0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빅데이터 2.0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일단 거버넌스,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사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죠. 접근 제어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관련된 것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들어가면 이제 2.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관심이 있는 거는 데이터 공유예요.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해서, 사실 기존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드비나 이런 데다 빅데이터를 쌓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브릭스라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파크를 만든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 엄청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예. 그 회사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델타 레이크고, 그 델타 레이크를 정말 좀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델타 쉐어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전부터 델타 레이크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회사에서도 델타 레이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뭔가 데이터 공유 관련된, 저희는 어쨌든 플랫폼 회사니까 뭔가 회사들이 데이터를 쌓고 그걸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서 델타 쉐어링을 도입하는 준비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었고,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아직은 델타 레이크도 그렇고 델타 쉐어링도 그렇고 나온 지가 오래되진 않아서 뭔가 관련 오픈 소스들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기여할 만한 게 있겠다 싶어서 지금 작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오픈 소스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델타 쉐어링, 약간 데이터 쪽에 더 관심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어느 정도 또 정리되고 나면은 뭐 좀 더 MLOps든 뭐 다양한 업무들을 또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뭐 사실 뭐 이번이 두 번째 모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일단 꾸준히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 어차피 사실은 다들 직장 생활을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맨날 회사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뭔가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그냥 같이 공유하고 해결한다.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나 뭐 델타레이크를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경험들 있잖아요, 사실. 예. 뭐 사실 저랑 기호는 커널도 오래 했었었고, 예.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들 뭐 연차가 뭐 10년, 20년 차 다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예.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걸 뭐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중에서 뭐 누군가는 저는 이제 뭐 델타 스토어 같은 것도 오픈소스를 만들고 있을 거고, 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다가 또 관심 가지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일단은 그냥 넓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 기술 블로그에 일단 올렸던 내용인데, 요거는 뭐 사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네트워크거든요. 예, 왜냐면 전부 다 네트워킹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쪼개고, 뭐 예전에는 한 덩어리로 약간 이제 싱글 어플리케이션 스타일로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돌리다가 이거를 막 쪼개는 게 개발 효율성이 좋다, 뭐 관리하기도 좋다, 배포하기도 좋다 이러면서 다 쪼개기 때문에 쪼개놔서, 그리고 그게 많아지니까 이걸 운영에 편리하게 하려고 브로더하게 뿌려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쿠버네티스 한 100대 뭐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아무 데서나 배포돼서 이거 동작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해진, 원래도 중요했지만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킹 관련된 이슈라서 뭐 누구나 이렇게 겪는 문제일 것 같아서 그 기술 블로그도 열렸고 간단하게 세미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 문제를 관심을 두고 해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도 그 카프카를 쓰거든요. 카프카를 쓰는데 카프카를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기가 뭐였냐면은 카프카를 보통 이제 브로커를 리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브로커를 지금 저희는 간단하게 3개를 돌리고 있고 그러면은 부트스텝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뭔가 카프카의 데이터를 메시지를 쏘기 위해서 프로듀싱 하기 위해서 부트스텝을 통해 가지고 브로커 주소를 받아와요. 브로커 주소를 받아와서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프로듀싱 하려고 하는 토픽이 있는 브로커에다가 메시지를 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는 뭐 사실 이게 초기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브로커 IP랑 포트가 노드 IP 포트였어요. 그러니까 노드 IP 포트가 뭐냐면은 쿠버네티스 노드에 할당되어 있는 IP 그 자체. 그리고 노드 포트는 뭐냐면은 그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포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노드 포트가 만약에 뭐 노드 IP는 그 노드 IP니까 그렇다 치고 노드 포트가 만약에 뭐 3만 번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 3만 번으로 접속을 하면은 그 노드 포트에 연결되는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전달이 돼요. 메시지가. 예. 예,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뭐 따로 뭔가 설정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설정만 하면 동작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뭔가 컴포넌트가 필요가 없어서 뭐 일종의 테스팅하거나 약간 뭐 디버깅용으로 열어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카프카를 그걸로 일단 쓰고 있었었죠. 사실은 저희가 막 지금 막 트래픽이 엄청 많아져서 뭐 그게 뭐 성능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했었었고 이게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로드 밸런서라는 거는 우리가 늘상 쓰는 얘기죠. 사실 옛날부터 로드 밸런서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이거는 쿠버네티스가 얘기하는 로드 밸런서예요. 쿠버네티스 내에 있는 그 서비스의 타입, 그러니까 서비스는 아시죠? 쿠버네티스의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팟에 접근하는 보통은 이 서비스가 여러 개 타입이 있어요. 클러스터 IP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 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타입도 있는데 그 로드 밸런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프카의 지금 기존의 브로커를 노드 포트를 써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을 로드 밸런서로 변경하면서 개선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컴포넌트가 필요해요. 노드 포트는 그냥 추가적인 컴포넌트 없이 그냥 쓰면 되는데 쿠버네티스에서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로드 밸런서를 지원해주는 추가적인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서 짧게 하도록 할게요. 보시고요. 일단 뭐가 문제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노드 하나가 있고 노드 0번이 있고 노드 1번이 있어요. 노드 0번에 팟 0, 1, 2가 있고 노드 1번에 팟 2, 3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로드 밸런스가 없으면은 클라이언트는 일단 노드 포트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노드 IP나 자꾸 전달하겠죠. 왜냐면은 노드 포트의 성격상 특성상 아무 노드에나 접근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드 포트가 3만 번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할당을 받았으면은 어느 노드로든 3만 번 IP로 3만 번 포트로 접근하면은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팟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무 노드 IP로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뭐 얘는 노드 0번으로 접속했어요. 근데 재수가 아주 좋으면 이 노드 0번에 내가 엔드포인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사실은. 왜냐면 노드 개수는 보통 이렇게 뭐 수십 개, 수백 개 넘어가니까. 없으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이 패키지는 노드 연결을 일단 받아요. 왜냐면 일단 클라이언트가 노드 연결을 접속을 했었으니까. 받으면은 얘를 일종의 이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찾아요. 노드 팟 3번이었어요. 근데 팟 3번이 노드 0번이 없잖아요. 그럼 노드 1번에 있어요.
그러면 노드 1번으로 패킷을 전달을 해요. 일종의 터널링을 통해 가지고 패킷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노드 1번이 받아요. 그 요청을 리다이렉션 된 패킷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얘를 자기 이제 그 노드 1번에는 파스3가 있으니까 그 파스3로 전달해요. 그 다음에 응답 패킷이 또 올 거잖아요. 그럼 응답 패킷이 오면은 이거 전달이 와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노드 0번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노드 0번이 다시 응답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부하가 생기는 거죠. 노드 포트를 그냥 쓰게 되면. 재수가 좋아서 만약에 뭐 노드 0번이 있었으면은, 노드 파스3이 노드 0번이 있었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그 노드 간 터널이 필요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쿠버네티스 단에서 가장 뭐 사실 이제 컴퓨터의 주요 자원이라고 하면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잖아요. 뭐 CPU, 메모리, 스토리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쿠버네티스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최적화들은 네트워크 단 최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API 서버나 etcd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익스터널로 뺀다라든지 API 서버가 아닌 etcd 같은 경우에 익스터널로 뺀다라든지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로드 밸런스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다이렉트 서버 리턴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쿠버네티스를 안 쓰더라도 상당히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쿠버네티스 없이 서버를 구축한다고 치면 앞단에 로드 밸런서 달고 그 뒷단에 서버들을 여러 개 설치할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로드 밸런서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서버 1번이 처리한 다음에 응답을 다시 로드 밸런서가 다시 받은 다음에 전달해 주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뭔가 패킷을 리다이렉션 하고 응답 패킷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달해 주는 굉장히 흔한 문제라서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다이렉트 서버 리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가 받았어요. 서버 1번이 요청을 받아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응답 메시지를 굳이 로드 밸런서 통해서 보낼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로드 밸런서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겠다. 이게 다이렉트 서버 리턴이에요. 그래서 모드 포트에도 다이렉트 리턴 서버 리턴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아까처럼 클라이언트가 아무 노드에다가 패킷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노드 1번에 파스가 있으니까 노드 1번으로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리턴을 그 응답 메시지를 노드 0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클라이언트 IP로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DSI예요. 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얘가 노드 1번이 클라이언트 IP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노드 0번에는 노드 1번으로 패킷을 전달할 때 그 우리 IP의 헤더에다가 클라이언트 IP를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응답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 클라이언트 IP를 이미 받았잖아요. 노드 0번으로부터. 그 IP를 써서 바로 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DSR을 쓰면은 뭐 그러니까 요청 메시지는 그렇더라도 응답 메시지는 바로 보낼 수 있긴 하죠. 네. 근데 뭐 이거는 프로덕션에 쓰기는 그렇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로드 밸런서예요. 로드 밸런서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로드 포트를 썼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뭐 내가 그 타겟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어느 노드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시장초 내가 지금 뭐 카프카 브로커 서비스 접근하는데 뭐 브로커 0번이 뭐 노드 1번에 있었어. 1번에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은 노드 1번 IP로 그냥 바로 접속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죠, 클라이언트는. 왜냐면은 쿠버네티스에서는 팟이 어느 노드에 할당되는지는 할당되고 난 이후에 그냥 내부 정보 갖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드 밸런스. 그래서 얘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쿠버네티스에서 로드 밸런스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익스터널 IP가 잡히거든요. 익스터널 IP가 잡히면은 지금은 노드 0번의 원래 IP,
제가 쓰는 IP는 200번이에요. 로드 1번에 원래 IP는 201번인데 우리가 지정해놓은 레인지 안에 IP가 하나가 할당이 돼요. 로드 밸런스 서비스 쓰게 되면. 그래서 240번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240번 IP로 접근을 하면은 그냥 내가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에 팟이 있는 로드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로드 밸런스예요. 근데 이 로드 밸런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IP를 팟이 할당되어 있는 로드에 할당해줘야 될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 팟3가 로드 1번에 있었으니까 이 240번이라는 IP를 로드 1번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팟3가 아니고 팟 1번이었으면 240번 IP는 얘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게 이제 이 로드 밸런스와 관련된 컴포넌트예요. 쿠버네티스 자체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쿠버네티스는 그냥 스펙만 정의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실제로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오프리미스 쓰는 거는 메타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전달이 되고 추가적인 이제 그 노드 간 통신 없이 바로 그냥 처리할 수 있죠. 요청 네트워크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쿠버네티스 안에서 노드 포트를 쓸 때랑 노드 밸런스 그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도. 그래서 메타델비를 저희도 쓰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사실 실리움 같은 경우에 메타델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해요. 실리움 안에. 예. 근데 뭐 저도 잠깐 검증을 해봤는데 등장을 하는데 뭐 실제로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타델비밖에 없어요. 일단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인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로드 밸런스를 지원해주는 기능. 그리고 보통 그 EKS나 AKS나 GKE 같은 애들은 메타델비 말고 자기들만의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EKS의 서비스를 로드 밸런스로 설정하게 되면은 그 AWS의 ELB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웹에서 접근하면은 이제 서비스로 타고 들어가는. 근데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그런 게 ELB나 이런 게 없으니까 메타델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메타델비를 설치하면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일단 크게 보면은 L2 모드랑 BGP 모드가 있는데 그 메타델비를 설치하시면은 데몬 형태로 스피커가 설치가 돼요. 데몬 셋이니까 모든 모드에 스피커 팟이 하나씩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L2 모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그 스피커가 ARP 리퀘스트를 일종의 하이제킹을 해요. 인터셉팅을 해요.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예를 들면 240번으로 패킷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접속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240번은 IP잖아요. IP 네트워킹을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는 맥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L2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240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네트워크 돼요. 우리가 IP 설정하면은 191.168.200.240 하는 다음에 넷마스크를 설정하잖아요. 255.25.25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주소 안에 있으면은 그 IP 240번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소니까 240번의 맥 주소를 알려줘라는 게 ARP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러면은 라우터에 맥 주소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ARP로 뭐 디폴트 라우터가 1이었으면은 1번 맥 주소를 알려줘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패킷을 전달하는 걸 ARP 요청을 전달해서 요청을 날려서 브로드캐스팅해서 응답을 해주는 놈의 맥 주소로 패킷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ARP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공작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또 이게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240번이 내가 찾는 노드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IP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IP. 그 IP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 서비스의 익스터널 IP가 이미 설정돼 있어. 그걸 보고 확인해서 쓰는 거야. 그거는 이미 테이블에 있는 거. 그치. 내가 어떤 서비스를 썼는데 걔는 그치.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뭐 DNS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도메인, 내만 DNS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DNS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IP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IP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는 듀오 말처럼 서비스에 이미 할당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에 로드 밸런스로 세팅을 하면은 메타레빗 같은 게 설정돼 있으면은 이 스토너 IP가 할당이 돼요. 그럼 그 IP를 보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IP 레인지를 정해놓고 로드 밸런스를 사실 스태틱 IP로 잡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매번 재설치할 때마다 그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건 이제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약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DNS에다가 내 서비스 DNS를 등록을 하고 그거를 201번으로 DNS에다가 DNS가 잘 등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DNS에다가만 요청을 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시점에 만약에 201번의 팟3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뭐 재설치한다라든지 팟을 그러면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게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좀 이게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서비스별로 이렇게 어느 팟이 어느 노드에 있는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로드 밸런서 쓰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는 코먼트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게 쿠버네티스에 동작하는 방식, 예, 그런 거를 이제 염두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미 그 해당하는 서비스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카프카 브로커 서비스에 뭐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카프카 브로커 0번, 1번이 노드 1번에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 서비스, 그러니까 익스터널 IP가 240번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찌됐든 간에 신경 안 쓰고 240번 IP를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네트워크 제어관이 있으니까 240번으로 보내려고 ARP 리퀘스트 날릴 거잖아요. 그러면 240번에 맥 어드레스를 던져줘. 그러면은 메타벨드의 스피커가 뭘 알고 있냐면은 데모셋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노드 1번에 있는 애가 내 노드 1번에 지금 팟3가 있어. 그러면은 노드 1번에 있는 스피커가 ARP 리플라이 해요. 그러면은 얘의 맥 어드레스가 이거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이 맥 어드레스로 요청을 하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게 L2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ARP 패킷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L2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제가 굉장히 심플한 예제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보통 서비스의 팟 하나가 아니잖아요. 보통 서비스의 팟이 여러 개 되잖아요.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도. 그러면은 얘가 ARP 일본을 날렸어요. 그럼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리플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타레드 L2 모드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면은 상관없지만은 두 개 이상의 경우에는 리더를 선출을 해요. 누가 응답할래? 그러면은 걔가 리더로 선출된 애가 ARP 리플라이를 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모두 0일에 같이 있었다고 예를 쳐봐요. 그러니까 팟1, 팟3가 엔드포인트였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ARP 리플라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로 무조건 패킷을 보내겠죠. 근데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두 개니까 나눠서 처리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패킷은 일로 오고 얘가 할당이 됐을 때는 여기서 처리하고 얘가 할당이 됐을 때는 터널링을 통해서 일로 전달한 다음에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L2 모드의 한계예요. 예. 그래서 L2 모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쓰긴 하는데 사실은 레코멘드하는 방식은 아니긴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BGP 모드예요. 그러니까 BGP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뭐 당연히 잘 알 텐데 이거는 라우터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라우터는 지네들끼리 뭔가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 메타렐비가 이 BGP 모드를 지원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사무실에 이 네트워크에 BGP를 지원해주는 라우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라우터는 다 BGP 지원하니까. 그래서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그 데모셋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타렐비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써서 나한테 보내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스피커가 BGP로 라우터에다가 등록을 해요. 너 240번 나한테 전달해. 240번을 201번으로 전달해. 240번 IP를 받으면은 201번으로 전달해줘. 그거를 라우터에다 등록을 해줘. 그리고 나서 등록이 돼 있으면은 클라이언트는 이제는 바로 보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라우터로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240번에 해당하는 주소는 라우터로 팩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라우터가 240번, 라우터 테이블이 있잖아요. 240번, 201번으로 전달하라고. 일반 라우터가 동작하는 원리예요. 네. 그래서 240번 들어온 요청은 201번으로 가요. 그리고 나면 201번에는 일단 일종의 VIP로 240번이 할당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240번을 할당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L2 모드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얘는 라우터 타야 되니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2개 이상의 등록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 라우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ECMP라고 약간 간단한 로드 밸런스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와 똑같이 만약에 그 브로커 서비스가 노드 1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각자 그냥 BGP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240번은 200번과 201번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전달을 하면은 라우터가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프로덕션 수준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는 사실 BGP를 쓰는 게 맞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 저희는 지금은 일단은 요걸 쓰고 있어요. 사실은 요것만 해도 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요걸 쓰고 있고,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규모가 굉장히 커지거나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걸로 넘어가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라우터가 모든 트래픽을 받잖아요. 그러면 라우터의 퍼포먼스가 좀 나와야죠.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제가 로드 밸런싱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라우터를 이중화도 시키고 뭐 그런 좀 비싼 고가의 라우터를 세팅해야 돼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이제 좀 알겠긴 했는데, 저는 이제 메타레인지를 쓰는 케이스가 없으면 제가 이해한 사용해서 가르치는 거는 메타레인지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를 하면은 얘가 익스터널 IP의 그 풀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CO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하는데, ECO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그 타입이 모두 밸런스로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메타레인지라서 내가 쓸 IP 주소를 알려줘요. 그렇죠. IP 고정하는 정도. 그래서 그 IP를 할당 받은 게 그 메타레인지가 가지고 있는 익스터널 IP 풀 중에 하나를 맞아요. 서비스에 할당을 해주게 되면, 저희 이제 큐 컨트롤 이제 서비스 리스트를 보면은 클러스터 IP, 그 내부적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IP하고, 그다음에 메타레인지가 할당해준 익스터널 IP, 이 두 개가 이제 핀이 된 상태가 돼갖고, 외부에서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DNS나 이런 외부 노출시키는 IP, 익스터널 IP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DNS 라인에 시켜놓고, 외부에 리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익스터널 IP가 IP 통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걔가 이제 메타레인지 매핑되어 있는 내부 그 아까 인그레스 컨트롤러한테 그 세트를 보내주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세트를 분산시켜갖고 이제 카드를 등록된 카드를 쫙 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메타레인지 내부의 동작 방식까지 자꾸 파악해도 점점 못돼서 설치 사용해보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사용해서 있는데, 그 설명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레비는 보통 이제 익스터널 IP 레인지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 레인지 안에 이제 IP를 할당받아 이미 IP를 할당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서비스 만들 때 이제 그 로드 밸런스 IP를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재설치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편하게 그냥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재설치했는데 아직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레인지 안에. 그래가지고 바뀌어서 그것도 다시 바꿔주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로드 밸런스를 한 놈만 있으면 클러스터 안에 로드 밸런스가 하나만 있으면 뭐 거의 이제 하나로 고정이 될 텐데, 뭐 2개 이상 있으면 이제 뭐 설치된 순서에 따라서 얘가 뭐 1번이었다 얘가 2번이었다가 막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시나리오로 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근데 좀 더 이제 이면에는 만약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ETO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많이 달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걔가 그냥 ATA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냥 이제 개발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게 프로덕션으로 가면은 이제 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팟이 되게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많아지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수많은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팟은 예를 들면 100개를 띄워놨는데 노드 1번이 모든 요청을 다 받은 다음에 뿌려내는 거예요, 그냥. 199개를 막 나눠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효율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사용료만 보고 인스톨을 서비스를 해놨는데 이걸 만약에 진짜 약간 대량의 세팅 서비스로 생각했을 그 세팅 결국에 하나의 모듈에 올리게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내부를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 올려주신 기사 하나 중에 BGP 모드로 했을 때 센스를 보셨잖아요. BGP 모드로 하면은 메타를 자체에서 로드 자체를 로드 밸런싱을 말 그대로 로드 밸런서니까 로드 다 로드 밸런스 해주는 거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 올해 들어서 약간 이제 그 이제 저희도 이제 제품이 이제 실제로 이제 고객사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좀 성능 관련된 이슈들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고 사실은 딱 관심이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스토리지 쪽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스토리지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딱히 좋은 대안이 없고 뭐 비용 얼마तना 이제 셉 쓰다가 셉이 이제 성능이 거지 같으니까 이제 MDM이 오히려 막 갈아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 별거 없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셉을 쓰다가 이제 CUD FS를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CUD FS랑 셉을 좀 더 하이브리드하게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정도 수준이고 기술적으로 좀 더 관심 있었던 건 사실 메모리랑 네트워크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메모리 관련된 작업을 1차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로드 밸런스 네트워크 관련. 네트워크는 관련된 최적화는 사실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불필요한 허물이 발생 안 하게끔.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블로그에 있긴 한데, 노드 간 통신을 할 때도 이제 그 VX램 말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라우팅 모드를 쓴다라든지 사실 이제 바텍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통신을 줄이거나 줄이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게 계속 오버헤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아시겠지만 이게 다 기본적으로 소스 나트를 다 거는 거예요. 나트를 다 거는 거예요. 백집별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도 사실은 물론 이제 노드 간 통신을 하는데 실용단에서는 노드 간 통신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기술들이 몇 가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제약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노드 간 통신을 줄이는 게 1차죠 사실. 노드 간 통신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거를 최적화하는 게 약간 CDM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그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많이 했었죠. 성능 관련해서는 메모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그래서 얘도 뭐 사실 메타레이비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고려해서 뭐 이게 대분지 뭐 프로덕션인지 이런 거 고려해서 이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갖춰가지고 서비스를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라는 거. 예. 이거 그 BGP 모드랑 X 모드를 만약에 그냥 X 모드 쓰고 라우터에 있는 X 로드 밸런서 거기다 그냥 IP 리스트를 쭉 넣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는 메타랩이 지원 안 하지. 왜냐하면 메타랩이가 그러면 이제 그 L2 모드일 때 라우터가 자기가 맥 어드레스를 얘한테 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메타레이비는 지금은 그렇게는 당장 예를 들어 뭐 인그레스 카드가 3개가 있고 IP를 하나씩 3개를 부여를 메타레이비를 했으면은 그 IP를 그냥 L3 그냥 각자 그냥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서 네. 서비스를 따로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비스가 하나잖아. 네. IP가 하나잖아. 그렇게 네. 메탈비가 그러면 서비스에 궁금한 게 그냥 서비스에만 붙는 거군요. 하나만. 그치? 네.
그래서 메타LD는 딱 타겟은 서비스. 그러니까 네. 이제 쿠버네티스 쓰면은 로드 밸런싱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라는 게 이제 서비스 타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놈들이 여러 개 있고 그거를 배분하는 것 자체를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 자체가 사실 로드 밸런서예요. 왜냐면 서비스가 팟이 여러 개면은 나눠서 배분해 주잖아.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 서비스 타입 말고 그냥 서비스가 하는 역할 자체가 사실 로드 밸런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메타레디가 하는 역할은 서비스가 여러 개, 한 개 이상의 이제 팟을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데 이제 팟으로 이제 바로 요청이 갈 수 있게끔 그 팟이 할당되어 있는 노드로 바로 요청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죠. 메타레디. 예, 만약에 서비스가 근데 만약에 서비스가 하나의 팟만 처리해도 문제야. 왜냐면 그 하나의 팟이 어느 노드에 있는지 모르잖아. 네. 그러면은 설치하고 나서 팟 한 번이 노드 1번에 있구나. 그러면 노드 1번으로 접근을 해. 그건 아까 기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그 IP로 DNS에 등록해 놓을 수도 있긴 하겠지. 이제 그건 이제 합리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이렇게 편리하게 자동화시켜 주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로드 밸런서 서비스 타입. 로드 IP를 쓰는 로드가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거는 서비스 그렇죠. 노드가 만약에 브로큰 되면은 그건 날아가죠. 서비스를 네.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는 그 특정 노드가 맛이 가도 서비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드 밸런서를 쓰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얘가 마킹이 갔어. 그러면은 팟가 다른 데로 마이그레이션 될 거잖아요. 그 노드 2번으로 갔어. 그러면 자동으로 L2든 BGP든 동작을 하는 거예요. L2면은 노드 2번이 자기가 ARP 입트라이 할 거고, 내 걸로 왔으니까, 그 팟이. BGP면은 이제 자기가 이 팟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트에 추가하겠죠. 네. 그래서 요게,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기했던 이제 L2나 BGP 모드 말고도 사실은 또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 있긴 하겠죠. 지금 얘기 드렸던 건 지금 이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본인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리움은 메타레디 없이 동작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재작년인가 실리움 쪽에 추가가 됐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작은 해요. 그래도 쏘보진 않아서 문제는 한번 이게 또 출력하셨다는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메타레디를 세팅을 쓰고 있는데 혹시나 이 로드 밸런스 자체로 EDF와 관련된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녹시 LD라고 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한국인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서 네, 최근에 녹시 LD라고 그 클라우드 공모에도 우리 학교 최근 올라왔어요. 자기 회사 홍보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데하고 같이 배우고 하니까. 그냥 회사 같더라고요. 네, 회사에서 해갖고 소프트웨어 지능 뭔가 거기 상관없다고 이게 EDF가 적용되어 있는 그 밸런서. 근데 실질적으로 걔의 역할이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게 사실 실리움이랑 역할이 겹쳐요. 근데 사실은 실리움도 우리도 이미 EBP를 쓰는 거예요. 실리움 써요 혹시? 네, 실리움 때 네. 저기 EDF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래서 급하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리움으로 바꾸고 한달거든요. 그거 바꾸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건 이제 ARP나 하여튼 BGP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패킷이 일로 오게끔 해주는 역할까지도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는 다 EBP 실리움이 쓰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제 그 안에서 터널링, 노드 간 터널링이라든지 노드 간 통신하는 것들은 전부 다 EBP.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그 실리움이 이제 eBPF 모드를 만들고 나서 칼리코나 이런 데서도 eBPF 모드를 지원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실리움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리움 창업자들, 실리움을 만든 사람들이 커널의 eBPF 메인테이너들이에요. 그래서 eBPF 커널의 eBPF 코드를 보면은 이제 실리움에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 그냥 이 기능이 왜 들어있지? 근데 보면 이제 실리움에서 쓰는 기능이야. 그런 이제 그 EBPF 메인테이너들이 만든 게 실리움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뭐 EBPF 좀 많이 수정하는 게 아니니까 뭐 사실 갖다 쓰면 되니까 사실은 뭐 그냥 이제 도찐 개찐이죠 사실은 이제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좀 실리움 메인테이너들이 좀 더 EBPF 관련해서는 좀 더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발언권도 되게 크고. 근데 그것도 사실 무시 못하잖아요, 사실은. 뭔가 새로운 뭔가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EBPF 좀 수정이 필요해. 근데 대부분 메인테이너들이야. EBPF 그래서 그냥 되게 거의 뭐 그 핵심 멤버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실리움이 낫지 않나 싶은 면도 있어요, 사실. 네. 갔다. 잠깐 쉬었다가 은하니 이전 자료 하죠.